안녕하십니까? 품질경영기사 실험계획법을 강의하게 될 한상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실험계획법 첫 시간입니다. 실험계획법은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아마 1교시에 보게 될 거예요. 약 20문제가 출제되는 단독 범위입니다. 실험계획법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역시 과락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품질경영 기사는 평균 60점 이상, 또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의 그 점수를 취득해야 되죠. 40점 이하는 과락입니다.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아도. 그래서 실험계획법은 이제 단독 과목으로 출제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최소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실험계획법은 아마 유일하게 만점을 다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부를 안 하면 거의 풀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이 실험계획법이라는 부분들이 이 맥락만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실험계획법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가 좀 많아요. 이게 저희 그 챕터를 보면 일단 실험계획법에 뭐 우리가 이제 개념부터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요인 실험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1요인 실험, 뭐 2요인 실험, 뭐 난계법이다, 뭐 반복이 있다, 뭐 반복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대비와 직교분해, 개수치 데이터의 분석, 분할법 등 뭐 또 있습니다. 실제로 표현에 가면요. 뭐 지분실험법, 라틴 반격법, K엔승 요인 배치법, 교락곡바 일구 실시법, 또 직교 배열법, 회귀 분석도 나옵니다. 저희가 회귀 분석도 했어요. 공업통계 파트에서 가장 이제 끝부분에 검정과 추정을 끝나고 나서 저희가 회귀 분석도 했었죠. 이게 실험계획법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다구치의 실험계획법도 나옵니다. 다구치의 실험계획법은 사실은 품질관리 기술사 파트에서는 거의 뭐 단골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거의 한 25점짜리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2개 챕터로 실험계획법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12개 챕터에 이제 20문제가 나오니까 각 파트별로 보통 한 문제 이상씩은 다 나온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거예요. 한 두 문제 정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실험계획법에 들어갈에 있어서 저희가 바로 이제 가장 시작하는 부분, 여기 이 파트,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 파트가. 이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는 1요인 실험이다, 뭐 2요인 실험이다, 내지는 반복 있는 이온 배치 2요인 실험이다, 뭐 반복이 없는 2요인 실험이다, 또 모수무수 모형이다, 또 모수 별량 혼합 모형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념을 명확히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쌤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챕터 2는 조금 더 시간을 아마 이제 할애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할 거고요. 그 뒷 챕터로 이제 가면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 챕터 2에서 했던 그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속도를 내면서 좀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쌤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네, 실험계획법의 기초인 거죠. 실험계획법이 뭐 왜 생겼냐라는 부분들, 우리 쌤들 중에는 실험계획법이란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요. 들어보지 못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문으로는 실험계획법을 DOE라고 합니다. DOE.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해서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익스페리먼트를 설계한다라는 겁니다. 익스페리먼트를 설계한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은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전부터 우리는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상들에 대한 궁금함, 내지는 커스터머의 그 커스터머 리ኳ이먼트에 대한 뭐 궁금함,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시대가 이제 거슬러 농업의 시대에서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화 혁명으로 넘어가는 이런 여러 과정 중에서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무슨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무슨 일들을 해야 이게 개선될 수 있는지,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조직의 고민이었고 또 학자들의 고민이었고, 품질이나 납기나 이런 이제 비용 부분들은 QCD는 기본적인 우리의 요구 사항들이에요. 고객 요구 사항들이에요. 만족할 수 있는, 그렇죠? QCD는 이러한 이제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는 무언가 구체적인 이제 정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품질 특성이라고 했던 거죠. 퀄리티 캐릭터리스틱스를 구체화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향을 주는 것들, 이 영향을 주는 것들을 조사해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화하는 것, 품질 특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품질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 품질 특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외관 품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능 품질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강도가 좋아야 된다라든가, 뭐 수율이 좋아야 된다라든가, 그렇죠? 내지는 이 휨이 중요하다라든가, 뭐 마모가 중요하다라든가, 뭐 소음이 중요하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품질 특성이고, 그 품질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예를 들면 온도일 수도 있고요, 압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캐탈리스트 촉매라고 하죠, 촉매일 수도 있고, 내지는 첨가제일 수도 있습니다. 에디티브라고 하는 첨가제일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제 인자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관리하고 싶었다. 그게 어떤 인자들이 품질 특성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무수히 많죠. 인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지만 전부 다 우리는 관리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는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자원이.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도 한정되어 있고 돈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잡을 거냐, 어느 정도인지 관련된 데이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한 것들을,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자를 뽑고 어떻게 실험을 하고 실험된 결과를 갖고 데이터가 나온 것을 취득해서 분석해서 결과로 해석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일련의 과정이 이제 실험계획법이라고 얘기된 겁니다. 영국의 R.A. 피셔라는 분이에요.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R.A. 피셔라는 분이 농장 실험의 합리화를 위해서 개발된 이제 수법이라고 합니다. 농토 1이 있고요. 농토 1이 있고, 농토 2가 있고, 농토 3이 있습니다. 각각의 작물을 심었을 때 농토별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어떠한 농지에서 잘 자라느냐, 적합한 품종은 무엇이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한 이제 실험계획법이라는 이름을 그때 이제 쓰신 거죠. 1935년도에 저술한 이 책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실험계획법의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실험계획법에서는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실험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또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업 통계를 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검정과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 또 T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 카이스케어 분포, F 분포 등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갖고 우리는 이제 검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통계적 방법의 하나의 방법인 거죠. 또 우리는 이제 분선 분석표도 이제 이용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할 때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모두 비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최소의 노력과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결과를 이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설계를 위해서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이 필요한 경우는 실험 데이터에 수반되는 오차를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또 다수의 요인을 실험하면서 최소의 실험수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경제성 있는 실험 방법이 있을 때 우리는 실험계획법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실험을 계획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사전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한다라는 의미니까요. 자, 실험계획법의 목적입니다. 문제가 이런 경우 이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자, 실험계획법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실험계획법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뭐 이런 것이 선다. 내지는 이제 실기시험에서 실험계획법의 목적을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4점짜리, 뭐 5점짜리 이런 형태로. 그래서 검정과 실험계획의 목적은 이제 검정과 추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오차항 추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최적 반응 조건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한다. 비교 실험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실험계획법을 한다라는 겁니다. 품질 특성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작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전체적인 영향 정도와 측정 오차를 알기 위해서.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재현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치 못하게 오차는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차를 적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얻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테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차를 추정하는 것도. 실험계획법을 결국 하게 되면 우리는 최적 반응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품질 특성치에 우리가 선택된 인자가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를 우리를 식별을 해서, 그러니까 검정을 하죠. 검정을 해서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지, 과연 최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인지 우리가 추정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추정을 하는 것. 그래서 최적 반응 조건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험계획법이. 그 실험계획법을 쓰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반응 평면 분석법이다. 뭐 EVOP법이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실험계획법의 기본 원리도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실험계획법의 목적 4가지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실험계획법의 기본 원리도 매우 중요해요. 5가지가 있어요. 뭐 랜덤화의 원리다, 뭐 반복의 원리다, 블록화의 원리다, 직교화의 원리다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이제 5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거의 매년 나올걸요. 한 해에 몇 번 우리가 시험이 있죠. 1년에 한 3번 정도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 거의 매 연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기에도 나오고 필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가장 1번이 랜덤화의 원리입니다. 랜덤화의 원리. 자, 실험 순서를 우리가 랜덤하게 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샘플링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샘플링 하면 기본적으로 랜덤 샘플링이 가장 정도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랜덤 샘플링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랜덤이라는 게 뭡니까? 불규칙하게 이제 뽑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실험을 할 때 1, 2, 3, 4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험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내용물들은 실험의 순서는 1, 2, 3, 4가 될 수 있지만 실험의 그 1, 2, 3, 4 안에 있는 조건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특성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그럼 이제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인자예요. 인자인데 인자의 수준을 달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자를 맛있게 굽기 위해서는 화덕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굽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화덕이니까 아마 굉장히 고온이겠죠. 그럼 뭐 이런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350도, 380도, 뭐 410도, 440도 뭐 이런 형태이다. 이런 형태이다. 온도가. 그 수준이 이제 350도에서 하는 경우, 380도에서 하는 경우, 410도에서 하는 경우, 440도에서 하는 경우. 왜 요런 이제 범위를 레인지를 갖고 우리가 실험을 피자에 봤을 때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잘 구워져 가지고 겉바속촉이지 않습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아주 인생 맛집, 인생 피자를 이제 맛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실험 순서는 1, 2, 3, 그러니까 랜덤으로 합니다. 1, 2, 3, 4, 5, 6, 7, 8. 근데 350도씨에서 1, 2, 3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게 편기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법이나 이런 데서 설명을 분명히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랜덤화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80도에서 4, 5, 6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도적인 데이터의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마사지 한다라 그러죠.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정들을 이게.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랜덤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자 여기 반복이 이제 세 번이에요. 각각 경우에 350도에서 3번, 380도에서 3번, 410도에서 3번씩 해서 4수준에 3수준이니까 총 12번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12번을 1부터 10일을 랜덤으로 뽑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앱들 있죠. 난수 앱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엑셀 쓰실 테니까 엑셀에서 난수 뽑으면 랜덤으로 랜덤 시행시키면 1번부터 12가 딱 순서대로 나오죠. 이게 어떤 거 뭐 10이나 딱 12, 9, 8, 뭐 1, 4 뭐 이런 형태로 쫙 풀립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쓰고 뽑히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난수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난수표. 난수표에 보면 이런 이제 숫자들이 있어요. 5자리 숫자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아무거나 한 행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해서 실험이 12번이었으니까 그거를 전부 이제 앞에 있는 두 개를 전부 다 끊습니다. 그래서 03, 68, 93, 30, 90, 43, 46, 59, 59에서 쭉 해서 나열을 했어요. 그 다음 12이니까 12로 나눕니다. 왜? 나머지가 12이 나올 테니까. 그쵸?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12까지 나오잖아요. 0이면 12이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를 3을 다 나눴어요. 68을 12로 나누고 93을 12로 나누고 했더니 숫자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중복되니까 지운 거죠. 앞에 나왔으니까 지우고 7, 10, 11 또 7 나왔으니까 지우고 5, 8, 8이 여기 있으니까 2개 지우고 11도 있으니까 지우고 뭐 4 없으니까 쭉 나온 거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했더니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했더니만 처음 거는 세 번째 실험하고 두 번째 거는 8번째 실험하고 세 번째 거는 9번째 실험한다. 그래서 순서가 3, 8, 9, 6 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랜덤으로 해야만 편기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편기가.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데이터를 취득할 때 어떤 실험이든 1번이 랜덤화가 기본이에요. 대체로 랜덤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의 기본 원리도 랜덤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의 원리입니다. 반복의. 실험계획법 하면서 오차항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실험계획의 목적에서. 그죠? 오차항을 알아야 된다. 오차항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복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차항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오차항의 크기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진도를 나가면서 설명은 다 될 거예요. 그래도 인트로니까 그래도 기본 개념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실험계획법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자 A가 있고요. 인자 B가 있어요. 얘가 3수준이었고요. 얘가 2수준이었다라고 합시다. 2수준이었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반복이 없으면 하나는 3가지고 하나는 2가지니까 6번의 실험을 할 거예요. 6번의 실험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인자 A의 효과, 인자 B의 뭐 이렇게 다시 인자 A가 유의한지 유의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인자 B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실험을 하면 오차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오차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오차가. 그렇죠? 그리고 얘 전체가 나오는 값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T는 아마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2가. 그러면 요 유의한 효과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건 뭐냐? 변동을 이용합니다. 변동을. 그래서 변동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sum of square라고 했잖아요. 변동을. SS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변동도 알고 변동도 알게 되는 거죠. 자유도도 우리는 있죠. 우리가 변동을 알면 자유도를 알면 분산을 알 수가 있어요. 분산을 어떻게 구해요? 네, 변동에다가 자유도를 나누죠. 변동의 자유도. 그래서 자유도를 보통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DF라고 그럽니다. 그럼 자유도가 나올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여기 자유도가 3개가 있으니까 n-1에서 예를 들면 여긴 2가 되고 여기는 2개이니까 1을 빼죠. 1이 되고 총 실험수가 몇 개예요? 6번이니까 하나 빼는 거니까 여기는 5번이 되겠죠? 그쵸? 5번이 될 거예요. 5번. 그러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토탈은 A 더하기 B 더하기 2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5에서 2개를 빼면 자유도가 나오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2가. 그리고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SA 나누기 2가 될 거고 SB 나누기 1이 될 거고 SE 나누기 2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분산 분석, 그러니까 실험 계획법은 F 검정을 하게 됩니다. 분산 대 분산으로 검정을 하게 돼요. 분산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F0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를 우리는 이제 V라고 하죠. 분산을 V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VA를 V2로 나눠요. VA를. VB를 V2로 나눕니다. V2로 나눠요. V2는 없죠? 네, V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요. 그럼 2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만약에 이제 반복을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복을 하게 되면, 반복을 2회 한다라고 합시다. 2회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곱하기 2회 되니까 12번으로 늘어나잖아요. 반복이. 총 6번이었는데 반복을 2회 하니까 6번. 그러니까 12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 12번이 늘어나면 총 자유도는 5에서 12번에서 하나 빠니까 11로 나누죠. 수준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쵸? 물론 여기에 반복을 하게 되면 A 곱하기 B라는 교호작용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교호작용 효과도 발생이 돼요. 자, 자유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이건 2가 그대로예요. B도 수준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그 A 곱하기 B래요. A 곱하기 B. 그럼 A 곱하기 B니까 A 곱하기 B가 여기 A 곱하기 B가 S A 곱하기 B 변동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2죠. 그러면은 2 더하기 1 더하기 2이면 5예요. 5. 그쵸? 근데 전체 자유도가 11이니까 얘는 얼마로 바뀌어요? 6으로 바뀐다는 거죠. 6으로 바뀌어요. 얘가. 자유도가. 그러면 변동을 2에서 나누던 게 6으로 바뀌면 이 값은 작아지겠죠. 이 값이. 즉, 여기 있는 분모값이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반복을 하면 자유도가, 오차항의 자유도가 커지기 때문에 오차 분산이 작아지는 거예요.
오차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검정 통계량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즉, 요 값들이 어떤지 명확하게 식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커짐에도 불구하고, 유의하지 않다. F 검정 통계량 예를 들면 0.95, 뭐 0.99 단측 검정을 합니다. 여기서 0.95나 0.99로 하면, 비교해서 커질 수 있는지, 크면은 유의한 거고, 크지 않으면, 유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울가설을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이 늘어나면 오차 분산의 정도가 좋게 추정된다는 얘기는 오차 분산, 자유도가 커지니까 오차 분산이 작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작아지면 실험 결과, 오차 분산이 작아지니까 실험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오차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작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만 반복을 많이 실시하면 실험 횟수가 증가되잖아요. 실험 결국은 횟수는 돈이다라는 거죠. 돈. 그래서 많이 늘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표는요, 결국은 이제 제가 분산 분석표로 보여드린 건데요. 요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분석 분석표 벌써 한 방법들을 일부 제가 우리 쌤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혹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의구심을 갖는다 하시더라도 전혀 걱정하시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자, 블록화의 원리입니다. 실험 환경을 가능한 한 동일한 블록으로 하고 블록 내에서 각 인자의 영향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피자의 화덕의 온도라고 했어요. 350도, 380도, 410도, 440도예요. 자, 근데 화덕의 온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우리가 랜덤화를 하게 되면 여기가 1번이었다가 실험 순서가 여기가 2번이었다가 여기가 3번이었다가 다시 여기가 4번이었다가 여기 5번 하면 온도를 350도 했다가 380도 했다가 410도 했다가 다시 350도 내려야 했다가 이렇게 되면 화덕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 있어서 높이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낮추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리고 낮추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여러 날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날짜가. 자, 그런 환경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알았다. 자, 일단 4가지 중에 먼저 랜덤으로 고르자. 뭘 할래? 그래서 랜덤으로 고릅니다. 자, 이게 먼저 골랐다고 쳐요. 얘가 1번이야. 그 다음 얘가 2번 됐고, 얘가 3번 됐고, 얘가 4번 됐어. 그럼 여기 있는 310을 310을 실험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실험 횟수가 여기 있겠죠? 뭐가 있겠죠? 또? 310을 실험하는 거예요. 얘를 랜덤하고 여기를 랜덤합니다. 여기를 뽑고 그래서 400도에서 410도에서의 조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410도의 조건들. 그 다음에 380도의 조건에서 안에 있는 실험을 랜덤으로 만드는 거죠. 환경은 380도의 환경 안에서. 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동일하게 블록으로 만든다. 동일하게 블록으로 만든다.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서 한다. 이런 게 블록화의 원리입니다. 블록화의 원리. 블록화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락의 원리라고 있죠. 교락의 원리. 구할 필요가 없는 이인자의 교호작용이나 고체의 교호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반복의 원리 하면서 인자 A가 있고 인자 B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반복을 하면 A 곱하기 B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 반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오차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애가.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반복을 안 하면.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차를 가능하면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분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훌륭하신 쌤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인자가 3개, 4개, 5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곱하기 E 이렇게 점점 고차들이 발생이 되는데 보통 실험을 해보니까 3차 이상, 4차 이상들은 별로 이렇게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결정적인 거 2개.
결정적인 거 3개 이 정도에 대한 복합 요인을 관리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관리하는 거는 되게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야. 실험을 아예 안 하게끔 없애버리는 거예요. 횟수를 줄이고. 그게 교락의 원리다. 교락의 원리. 그게 교락의 원리다. 단, 실험을 너무 적게 하면 교락 때문에 고체의 교호적인 크기를 알 수 없으니 적절한 실험의 사이즈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직교화의 원리입니다. 직교화의 원리. 직교화의 원리도 교락의 원리와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싫은 것들, 별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인자는 3개 있는데, 인자가, A, B, C, D가 있는데, C랑 D랑, 그러니까 C랑 D가 별로, 효과는 없어.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지는 B랑 C랑 D. 이 3가지의 컨비네이션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는 특성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러면 실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실험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어떤 형태로 직교배열표를 이용해서 이용을 해서 줄입니다. 그러면은 뭐 직교배열표 할 때 뭐 K의 n승 요인 배치법부터 쭉 나가게 될 거예요. 직교배열표, 뭐 교락법, 일부 실시법, 직교배열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 쌤들이랑 굉장히 심플하게 실험수를 줄이면서 실험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직교배열표도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락의 원리다, 직교의 원리다. 궁극적으로는 실험수를 줄이기 위한 목표다. 그러니까 일부 실시를 실험의 일부를 실시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5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뭐 랜덤화의 원리, 블록화의 원리, 또 뭐가 있죠? 반복의 원리, 직교화의 원리, 교락의 원리.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랜덤화의 원리, 반복의 원리, 블록화의 원리, 교락의 원리, 직교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5개 여러분들 우리 쌤들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트로 부분이 아직 마무리를 좀 제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우리 쌤들이랑 그 실험교육법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고요.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